태권도 4단 3명이 집단으로 한 명을 20대 한 명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살인일까요? 상해치사일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유단자 4단이면 아시다시피 3단, 4단이면 다 사범이 지죠. 4단이면은 수련을 많이 했고, 보통 이 정도라고 하면은, 싸움을 잘한다 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때렸으면 아프고, 어디를 때리면 급소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식과 몸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지식과 몸은 됐어도, 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태권도 유단자 3명이 광진구 클럽에서,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의 여자친구한테 좀 찝쩍거린 것 같아요. 함께 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니까 이제 말한 시비가 붙었으니까 나오게 했겠죠. 나오게 했는지 어쨌든 나왔는지 그거는 지금 만약에 끌어내서 유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더 죄의 동기가 더 가중되는데 어쨌든 이 언론에 나온 바로는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클럽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의력에 의해서 3명이니까 그랬을 가능성 어쨌든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처의 상가에서 3명이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것은 그건 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는. 이들은 모두 21살 다 동갑내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성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무예를 배우면 안 되죠. 이들이 배우는 태권도는 그냥 동네 양아치 싸움을 하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태권도 4단이 아깝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책임은 져야죠. 그러니까 3명이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저항하지 못하도록 벽에 몰아 넣은 뒤에 이제 무차별로 가격을 했나 봐요. 무릎, 발로, 얼굴 등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출혈로.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피가 나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피고인들은 사망할 예견이란 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핵주먹이라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갖고 비슷하게 아마 그 사람도 클럽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그게 이제 그걸 판결한 판사는 그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은 살인 흉기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몰라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무술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근데 때린 것과 정확히 어떻게 어디가 급소인지 알면서 때린 것은 이 주먹 자체가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폭행이 3개죠. 야간에 집단으로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흉기라는 건 이슬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먹과 발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때렸어도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그런데 3명이, 그것도 태권도 4단인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 있는 3명이 무차별로 한 사람을, 그것도 얼굴을 때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적어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선에서 예견할 수 있는. 근데 이들은 이제 가격했더라도 충격이 강하지 않다, 얼굴 가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뭐 흔히 말하는 발차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다른 걸로 해서 다른 몸을 때렸지만은 그 회전이라든가 이런 힘이 센다고 하면은 이 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직접 여길 맞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을 가격했을 때 이 충격량에 의해서 뇌가 흔히 머리뼈에 충격을 받아서 거기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맞으면 뒤쪽에서 이게 튕겨져 나가서 터진다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만 한다고 하면 살인죄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검사가 거기까지 논고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태권도 4단이 나타낼 수 있는 주먹과 발의 충격량의 평균을 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것이 3명이 합쳐졌을 때의 집단적인 것이 몸의 어느 쪽에 맞더라도 사실은 평균 그 이상의 몸을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살인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그럴까요? 그냥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살인죄 그리고 예비적 공소 사실로 상해치사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미국에서 살인죄로 가려고 하다가 흔히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2급 살인,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가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상해치사는 유죄 혐의를 받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찰은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두 진술,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 부인하느냐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인 거고, 공판 준비 기일에 검사가 증거나 이런 걸로서는 이제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당시 목격자 2명을 승인으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건 주관적이고 그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재판이 명징한 증거 중심의 재판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와 비슷한 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람과 충격량이라든가 그때 그것을 스포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 2명이 때리는 거 보니까 뭐 죽일 듯이 때린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그 죽일 듯이 그게 입증이 됩니까?
참 검사들의 그 실력이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검사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참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은 무예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배운 건 양아치밖에 안 돼. 생양아치입니다. 생양아치. 태권 사단까지 배운 놈들이 어디 그 때려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그것도 그 남의 여자 찝쩍거려 갖고 가서 집단으로 들급해서 사람을 죽인 그런 놈들이 무예를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죠. 근데 세상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많으니 어쨌든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알았으니까 검찰은 좀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맥락이 같은 거라고 전 보는데 이 권성동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이제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근데 참 이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 사실은 그겁니다.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한테 청탁을 해갖고 자기 뭐 인터넷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뭐 뒤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이제 공소 사실인데 재판부가 참 뭐라고 하나 이런 해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해지 않아도 될 얘기라는 거는 이 사건이 왜 무죄가 났는지에 대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 공소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그 전 사장이 위력을 행사해서 특정 교육생들을 선발했다고 하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선발했다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재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뭘 증명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다. 근데 검사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서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죠. 권성동이라는 사람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문제는 검찰이 그냥 여론에 떠밀려 갖고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는 했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 갖고 즉 재판부가 얘기한 대로 그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갖고 않았는데 어떻게 재판부는 유죄 판결 내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내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재판부가 실질적 진술을 모르겠다고 그 판결문을 쓰는 게 이 재판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 재판이 엉망인 게 아니죠. 이 재판은 제대로 했죠. 왜? 근데 검사가 수사를 엉망으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사단의 3명이 이제 1명을 소위 만 때려 죽인 부분에 대해서
때려 죽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입증하지 않아서 결국은 상해치사로 됐을 때 그 책임 검사가 지느냐? 안 지죠. 검사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지금 이 권성동 재판에서 검사가 사실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 근데 검사는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왜 생산한 지 없느냐? 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아니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한테 떠넘기는 건 그러니까 무죄다. 사실 되게 답답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맞서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검사들이 반발도 하고 그러지만은 검사가 잘못하고 검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이럴 때 그 검사를 누가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누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는 없어요. 물론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체 징계나 자체 뭐 여러 가지 자정 뭐 있다고 하지만 국민 누가 그걸 믿습니까? 물론 소수의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검찰 친검찰적인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은 믿겠지만 기득권자들은 믿겠지만 즉 말하자면 그 수사가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기소가 적절했는가를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우리 검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를 어떤 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할 만한 거는 안 하고 안 할 만한 건 하고 지들 내키는 건 하고 자기들 불리한 건 안 하고 문제 제기하면 아니 재정 신청해 아니 항소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럼 김학의 사건 또 얘기할 장자연 사건 그 많은 사건들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사 적절성, 기소 적절성에 대한 걸 외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밥그릇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하게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지들이 다 잘나갔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감시를 흔히 말하는 무민 통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검사들의 이 오만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저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에 충북에서 벌어진 법조 비리 사건이 있는데요. 법조 브로커가 있습니다. 법조 브로커는 뭐 서초동에 가면은 제가 아는 어떤 애도 그런 브로커라고 자칭 떠들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걔가 브로커인지 어떤 거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사무장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엄청나게 이제 판사나 검사들한테 술 처먹이면서 로비해 갖고 뭐 하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재판부에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가 50대가 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특정 특가법상 알선수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 즉, 이 브로커는 2014년 11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친한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겠죠.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혐의로 8,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말 그대로 2017년 소위 법조 비리 사건이에요. 브로커 3명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1심 재판부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즉 피고인이 청탁명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걸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2심 재판부도 역시 무죄. 즉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고, 즉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이게 딱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진술. 근데 전 진술이 이상한데? 하면은, 물증이 있으면은 그 물증에 따라서 판사도 어쩔 수 없지만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해버리면은,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물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검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속에서 어떻게 썩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같은 밥그릇을 공유하는, 나중에 어차피 변호사 개업할 거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2심 전심으로 같이 결탁을 했다. 그러니까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 못 자르는 것처럼 그냥 이랬다. 눈 감았다. 그 재판만 엄격하게, 진술에 엄격하게 봤다. 진술을. 어차피 물증은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의 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권성동 무죄 사건, 지금 법조 비리 무죄 사건, 태권도 4단짜리 3명의 집단, 어쨌든 사망 사건, 1명을 때려 죽인, 가장 걱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생각만큼 안 돼요. 생각만큼 개혁이 안 돼요. 저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밥그릇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을 똘똘 뭉쳐서 떼고 있어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번 한 얘기지만은, 경찰이 이제 소위 교통딱지를 뗀다고 해요. 근데 교통딱지를 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막 혹시 이제 운전하시다가 조금 이제 바빠갖고 빨리 속도를 내갖고 가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럼 보통 이제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건 차 소유주한테 나옵니다. 운전을 누가 했던 간에. 만약에 범칙금은 뭐냐면 현장에서 경찰이 소위 말하는 통고 처분입니다. 그럼 벌점도 부과해요. 근데 보통은 범칙금 할 겁니까? 과태료 할 겁니까? 그럼 과태료로 하죠. 왜? 벌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무인강 단속 카메라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얼마냐면은 과태료만 7,892억 원, 그리고 범칙금은 한 900억 되니까 합쳐서 한 8,868억 원입니다. 건수는 1,700만 건이 넘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한 9,000대가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단속 카메라 속도, 그죠? 도로에 막 카메라
한 대당 1년에 1억씩 수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경찰들을 조져갖고 이 일종의 세금 많이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교통 과태료나 원칙금이 되면은 교통 관련된 시설에 개선이나 이런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그냥 정부의 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니 속도 위반으로 인해 갖고 과태료가 부과돼서 그것이 뭐 몇만 원이건 했으면은 그 돈은 거기에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시설을 만드는데 적어도 그거 아니야. 도로를 보수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통사고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어떤 관련된 예산으로 쓰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온 거죠. 정권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경찰관 조져갖고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사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직접 경찰관들이 무인 카메라가 많이 없었을 때는 경찰관 직접적으로 해서 사실은 애매한 것도 적절로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면은 하니까 그래서 경찰들 막 싸우고 막 운전자랑 막 그러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인. 근데 요것도 사실 야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물론 이건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는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제한속도 90이나 80, 60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60에서 61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60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60, 한 70, 아니면 68 정도에서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하는 경찰청의 어떤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는 68에도 찍을 수도 있고 65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65에 찍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놈들이 놀고 처먹지 말고 실제로는 교통단속 카메라의 그 제한 속도에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정확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무식한 새끼들이 국회의원 놈들이 무식한 새끼들이 그런 걸 모르고 또 대부분 행정안전위는 경찰 출신들이 덜어 있죠. 아니면 많죠. 행안이. 또 관련된 또 이제 여기 이제 변호사 출신들 뭐 여기 이렇게 있고 변호사들 있고 그러면 굳이 문제 삼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죠. 그러면서 다 민생 얘기하고 막 개지랄 떠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고 언론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언론도 무식하고 모르니까 그냥 속도 위반해서 뭐 이렇게 돈 한 해 뭐 거의 1조 정도 거친다 뭐 이것만 하고 대안이 뭐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대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보통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뭐 자료 달래 갖고 하는 정도겠죠. 전문성이 없어요. 기자도 전문성이 없고 또 국회의원들도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참 이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굴러가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용하죠. 바라건대 제발 이렇게 교통 관련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교통 관련된 시설에 쓰여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라든가 그런 거 줄이고 교통시설 안전하게 하고 이런 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까?
소위 말하는 운전자 삥 뜯어갖고 세수 채우게 좀 답답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인 단속 장치의 그 속도 제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감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고 참.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은, 요새 이제 MBC가 이제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 말하자면 완전히 뭐 이건 언론 수준도 안 되는 것에서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또 논란이 한번 터진 게 2018년도에 뉴스데스크 터진 건데, 요번에 한 번 더 부동산 관련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서울 시내 9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주택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정확힌 조작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시청자들한테 잘못 알려질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종에서 못 걸러낸 거죠. 그럼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의도적인 사실 왜곡 조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든가, 즉 인터뷰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자신의 논지를 만들어 놓고 그 논지에 이 인터뷰를 이제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그것이 아쉽다를 비판을 하고, 또 많은 종편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비판을 하는 거, 그거 뭐가 다르냐?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래도 PD수첩이 옛날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이 많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정확한 사과 방송, 그리고 그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MBC가 이제 사장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MBC가 이제 사장이 최승호 사장에서 다른 사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이런 성범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령, 이제 경상도 쪽이죠. 고령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니까. 그러니까 옛 집주인 70대를 찾아가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이 피해자의 70대 후반의 할머니신데, 예, 그 집주인이 이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주거지에 있었는데 거기를 월세로 방을 빌려 살았는데, 아마 이제 그 성범죄 관련된 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들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 집주인이 그거를, 근데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게, 제가 벌써 한 한 달 됐나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얻으려고 아니면 저기 새 입자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 성범죄 이 통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겨우 두 달 뒤에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주인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70대 후반에 사실 말하는 월세로 생활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앙심을 품고 이 범죄자는 집에 침입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저항을 하자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07년과 2009년도에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갖고 또 장치도 부착된 상태고 죄질이 대단히 안 좋죠. 대단히 재범 위험성이 높아요. 70대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불분명해요.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한 재범 평가를 통해서 보호관찰관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람은 2건 이상의 성범죄를 했고 20회 이상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사실은 죽을 뻔한 거죠. 왜 관리가 안 됩니까? 법무부 소위 말하는 교정당국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죠. 요즘 70대가 옛날 70대가 같습니까?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닙니다. 70대 강간하러 다닙니다. 80대나 넘어야 육체적 힘이 떨어지지. 70대. 그러니까 70대가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70대 노인을, 할머니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름 소위 말하는 법무부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교정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 소위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현실감도 없어요. 아니 70대 남자 노인이 뭐 어디 가서 천만의 말씀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런 노인 성범죄 재범 위험자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특히 시골에 가면은 혼자 사는 독거 할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법무부 공무원들 검사들은 제가 상대할 필요를 못 느끼는. 네. 특히 범죄 예방 관련된 부분, 재범 관리 프로그램을 참 처참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고 대응책도 없습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그냥 운이 좋기만을 바랄 뿐이죠. 제 두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같은 울산 지방법원 관할인데 10대 초반에 처조카를 성폭행한 50대 고모부가 있습니다.
완전 개새끼죠? 54세입니다. 근데 10대 초반에 처조카를 징역 8년 선고받았고 80시간에서 치료 프로 성폭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어요. 2018년 재작년에 13세 미만인 처조카를 2차례 강간하고 5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 문자 메시지 보내고 성적 학대도 하고요. 근데 이 참 재판부의 제가 판결문을 한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만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하겠지만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등등을 봤을 때 대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피해자 부모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8년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1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2심 가면은 8년이 유지될까요? 전 안 된다의 한 표입니다. 분명히 요 50대 고모부란 고인간 요놈에 관련된 가족들이 이쪽 피해자 쪽에 탄원서 요청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압박도 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5년, 6년으로 깎일 겁니다. 제 최종 형량은 한 4에서 5년 사이. 여기 지금 이 인간이 54살 되신데 이 피해자는 10대 초반이에요. 그럼 이제 10대 후반쯤에 출소하고 이 피해자는 도망 다녀야 되고 재본 관리 안 하면 이런 범죄자들한테는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 80시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범죄자, 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 2차례 강간하고 5차례 강제 추행을 했어요. 13세 미만을. 이 정도는 실질 형량이 최소한 20년이 가야 되고요. 이건 종신형에 취해야 됩니다. 화학적 거세를 해버리거나. 근데 그나마 이렇게 피해자 부모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됐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피해자 부모 전혀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친족에 의한 강간, 성범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조사를 안 해보고 도대체 추정될 수 있는 것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가 돼야지 대응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새끼들은 또 나오면 또 할 겁니다. 또 범죄할 겁니다. 이건 거의 장담합니다. 이런 성범죄자들. 특히 친족.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족 아이를 공격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근데
저는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같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기사 자체가 같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이어갖고 같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9살 처조카를 성추행한 이모부가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말하자면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지방법원 산하에 특히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9살 난 이것도 아내의 조카입니다. 40대 이모부. 아까 건 뭡니까? 10대 초반에 처조카를 50대 고모부죠. 요 상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어른들입니다. 이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를 성추행했는데 2년 6개월이에요. 물론 아까는 2번 강간하고 5번 추행했기 때문에 8년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까 그에 비해서 그렇게 범죄 성향이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9살 했던 처정카를 방으로 유인해 갖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하고 추행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재판부의 그 판결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아동이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심리적 처벌은 면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다만 그 다음 줄이 문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투병 중인 어린아이,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깎아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재판부의 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지금 당연히 증거가 나오는데 인정 안 합니까? 반성한다고 반성문 써보내는 거 그게 실제로 무슨 반성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투병 중인 어린 자녀가 있대요. 그런 새끼가 9살 처조카를 추행을 했다? 이런 새끼는 더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재판사들은 거꾸로 감형의 이유가 돼요. 2년 6개월입니다. 이게 1심이에요. 자, 다시 2심, 3심 볼까요? 어떻게 가죠? 2년 6개월이면은 이제 2심 가면은 이제 2년 안쪽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개념 없는 판사 만나면은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탄원서가 막 가족들로부터 막 나오고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이 징역 2년 6개월 다 산다 하더라도 2년 6개월 금방이잖아요. 어떻게 이 재범 방지를 할 것이냐?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가 늘 고민하는 바는 그런 우리나라의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여태까지 전수조사된 바 전수조사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겠지만요. 한 지역을 표본으로 삼아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건 기록들 그리고 상담 기록들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하면서 그리고 병원 기록을 통해 추적을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친족 어른에 의한 성공격은 감춰지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 암수 비율은 10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한 20건 정도의 한 건이나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처참한 가족주의, 가족 중심, 혈연 중심주의, 꼴 같지도 않은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런 판결들 보면은 도대체, 그럼 이런 판사들이 대부분 다 남자일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판사도 적지 않습니다. 여자 판사가 이 피해자의 이 심정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판사예요. 네? 여자라고 더 성인지 감수성이 있을 거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편견이. 아니, 편견이 선입견이. 어쨌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친족 아동 성범죄.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안전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일본 보세요. 정보를 차단하고 아베 정권에서는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그 크루즈선은 어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시진핑의 공산 정권은 우한이 거의 죽음의 수용소 같이 되어버렸어요.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얼마가 확진했는지도 몰라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과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 안전.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안전과 정의. 꼭 명심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듀스의 김성재 관련된 사건에, 듀스의 김성재의 범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범인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국가수의 약물 분석관을 이제 민사로 고소해서 10억을 해서, 그 사건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몇 건의 이제 시사 종편의 이런 프로그램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뭔지를 몰라요. 김성재가 졸레트에서 죽었나?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몰라요. 한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도대체 사건에 대한 쟁점도 모르면서 떠드는 가짜 전문가들은 참 답답해요. 오늘은 시간이 좀 넘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켜보시죠.